백악관의 지하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국이 구축해놓은 글로벌 방공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기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워싱턴의 서늘한 경고가 아랍에미리트 왕실에 전달되었지만 그들이 내놓은 답변은 단호함을 넘어선 결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이제 필요 없으니 당장 치우고 한국의 무기를 즉각 인도받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총악을 다투는 절박한 순간 70년 동안 이어져 온 혈맹의 명분보다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한 중동의 이 파격적인 결단은 전 세계 지정학적 질서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목격한 충격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창원의 묵묵한 공장에서 탄생한 미지의 방공 무기, 그 청웅이 실전의 불길 속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요격 성공 영상이 공개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폴란드가 10조 원의 계약서를 들고 달려왔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루마니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까지 앞다투어 현찰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이 절대 권력처럼 군림하며 독점해오던 중동의 방산 시장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태양 아래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역정흑 속에서 정작 미국 본토에서는 축하의 메시지는커녕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승리의 소식에 뒤따라온 것은 축하 전화가 아니라 이번 중동 수출의 선을 절대 넘지 말라는 서늘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입니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을 설계하고 국가 간의 복잡한 전략적 협력을 조율하는 전략가로서 저는 이 화려한 외교적 수사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어느 새벽 저는 창원 공장의 긴박한 현장과 글로벌 정세의 흐름을 연결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도발 속보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환호성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중동의 하늘이 통째로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이란은 해로 곳곳에 6천 개의 기뢰를 매설했고 자폭 드론 함대까지 배치하며 봉쇄를 완벽하게 구체화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5%가 지나는 그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는 것은 미군조차도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불가능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화면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청웅 물량을 당장 보내달라는 절박한 긴급 요청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쏟아진 요청에 심장이 벌떡거렸습니다.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는 중동 한복판에서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패트리어트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미국에는 재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간 600발을 생산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름 만에 800발을 소진하며 본토 방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밑빠진 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무기 체계를 자랑하며 동맹을 보호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나라가 막상 전쟁이 터지니 재고가 없다며 등을 돌리는 현실, 한 발에 6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챙겨가면서도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무책임한 실체를 저는 전략가로서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보호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한국의 기술력이 가진 무게가 얼마나 위대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호령하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전쟁이 터지니 재고가 없다,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까? 저는 다시 공장 바닥을 둘러보았습니다. 청웅 미사일 12기가 그곳에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한 발에 15억 원, 미국 패트리어트 가격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오롯이 우리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땀방울로 일궈낸 결과물이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정부 예산도 없이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개발해낸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전략실에 출하 가능한 물량을 묻자 컨테이너 5대 분량을 지금 즉시 보낼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공장은 폭풍 속으로 휘말린 듯 뒤집혔습니다.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우리는 즉시 비상 출하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야간조 인원들이 일제히 달려 나왔고 지게차의 엔진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포장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신속한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한 세트를 조립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부품 공장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창원 방향 50km 안에 엔진 레이더 미사일 조립 공장이 모두 모여 있는 세계 유일의 집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되어 나가는 구조.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우리의 실력이었습니다. 컨테이너 5대를 채우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시간. 미국이었다면 최소 3개월은 소요되었을 공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UA 이 현장에 직접 가서 설치를 감독해야 했기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미국 국무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차가운 영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인데 이번 UAE 수출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전쟁터에서 다급하게 물자를 보내는 상황이라 감사 인사를 기대했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번 수출을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경고나 다름없는 어조였습니다. 미국의 방공체계와 중복되는 기술 이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더군요. 전화가 끊긴 후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하가 아닌 노골적인 제동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재고도 없으면서 동맹이 위기에 처해도 물건 하나 보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대신 나서겠다고 하니 이제 와서 신중하라고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무엇의 시작이었는지 말입니다. 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진짜 싸움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미국이 두려워한 것은 이란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미사일이 전 세계의 그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복잡한 미래는 제쳐두고 당장 저는 비행기 안에서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동의 하늘은 마치 전쟁의 포화로 인해 실제로 불타고 있는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52살 인생에 처음 마주하는 전쟁터였습니다. 비행시간 9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 지킬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할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UAE 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한국의 여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조하고 메마른 공기, 숨을 쉴 때마다 폐가 깎여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래 냄새와 함께 멀리서 뭔가 타오르는 역한 냄새가 바람에 섞여왔습니다. 활주로 끝 삭막한 풍경 속에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는 군용 트럭들이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컨테이너 5대가 내려지자마자 트럭에 실렸습니다. 저는 기술진 14명과 함께 트럭 위에 올라탔습니다. 모두 창원 공장에서 밤새워 천궁을 조립하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작업복은 기름때로 찌들어 있었고 며칠째 면도도 못한 탓에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잠을 설친 탓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가 아닌 냉소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교가 제 앞을 가로막더니 영어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에 60억 원인데 당신들 것은 15억 원이라고요? 4분의 1 가격짜리 무기를 믿고 국가 안보를 맡기라는 겁니까?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장비를 내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레이더부터 세웠습니다. 청웅의 심장이자 핵심인 A사 AESA 레이더였습니다. 표면에는 수천 개의 작은 모듈이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기괴한 모습에 질겁하곤 합니다. 마치 곤충의 겹눈처럼 생겼으니까요. 근처에 있던 참모 하나가 헛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게 도대체 무엇을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군.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미국이 놓치는 사각지대까지, 아니 미국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위협까지 낚아챌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설치하는데 정확히 47분이 걸렸습니다. 네, 우리 팀이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몸으로 익힌 순서대로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케이블 연결부터 소프트웨어 부팅, 위성 동기화까지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작업이었지만 우리는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UA 이 지휘관 파이살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인물답게 키가 크고 눈빛은 송곳처럼 예리했습니다. 파이살은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듯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두고 보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설득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능으로만 증명할 뿐이었죠. 레이더를 가동하자 상황실 화면에 2개의 영상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미군 시스템, 오른쪽은 우리의 천궁 시스템이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미사일로 의심되는 붉은 점 몇 개만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면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십 개의 붉은 점이 더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파이살이 화면을 가리키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작동입니까? 저는 즉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것은 유령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미군 레이더는 감지하지 못하는데 우리 천군계만 잡히는 신호들, 속도 마하 0.8에 고도 3000m 전형적인 정찰 드론의 비행 패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 중부사령부 장성과 연결된 통신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에 뜬 장성의 표정은 그야말로 얼음장이었습니다. 한국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것 같으니 즉시 가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유령 신호라던 물체들의 궤적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UAE의 핵심 군사시설 상공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2개나 되는 스텔스 코팅된 드론들이었습니다. 장군님,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상황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미국의 정찰 드론입니다. 상황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미군 장성은 무슨 헛소리냐며 소리를 지르더니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파이살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보십시오.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로부터 20분 뒤 저 멀리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 120 기가대를 지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고도 100m 이하의 초저고도 비행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아래쪽이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론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심장부인 석유 저장고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뚫리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쏘십시오. 파이살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청홍이 압도적인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하얀 연기 기둥이 하늘을 가르며 솟구쳤습니다. 미사일이 마하의 속도로 치솟자 대지가 요동쳤고 뼈를 때리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가 터졌고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연쇄적인 폭발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상황실 화면에는 성공이라는 파란 글씨가 연달아 떴습니다. 120기의 표적 중 116기를 격추한 96.7%의 경이로운 요격률, 우리 팀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파이살이 몸을 돌려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놓친 사기는 어쩌자는 겁니까? 저것들이 석유 저장고에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화면을 확대해 남은 드론들의 예상 낙하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그것들은 바다 위 무인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고갈되어 목표물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들이었죠. 위협은 제로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완벽하게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바다에 떨어질 것들에 15억 원짜리 미사일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이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격률은 96.7%였지만 임무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헛된 곳에 미사일을 단 한 발도 쓰지 않은 정밀함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일단 쏘고 봅니다. 한 발에 60억 원이니 120기를 전부 쏘면 7,200억 원이 소요되죠. 우리는 고작 116발을 써서 1,740억 원으로 막아냈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아끼면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곧이어 2차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80기의 드론이 다시 밀려왔지만 전공은 다시 한번 불을 뿜었습니다. 요격률 97.2%, 임무 성공률 100%. 그 지독하던 경보음과 폭발음이 멈췄습니다. 상황실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화면은 온통 평화로운 파란색으로 변했고 붉은 점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게 맞습니까? 한국이요? 네, 15억 원짜리로 말입니다. 네. 파이살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손끝이 떨려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았습니다. 모래는 아직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그 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밤새워 조립한 미사일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 나라의 하늘을 지켜낸 것입니다. 15억 원짜리가 60억 원짜리도 못한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전화기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였습니다. 내용은 딱 한 줄 기술 이전 관련 협의가 필요하니 내일 연락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축하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아름다웠지만 제 가슴 한쪽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네, 우리가 승리한 것은 맞지만 무언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전쟁이 끝나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섰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웅 레이더와 K2 전차까지 10조 원 규모의 계약서를 들고 말이죠. 루마니아가 8조 원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25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까지 잇따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창원 공장에 돌아왔을 때 제가 보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용광로처럼 우리 공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지키는 생산 기지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이제 3교대 체제로 완전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야간조 인원은 2배로 늘었고 창원 공장의 불빛은 새벽이 되어도 꺼질 줄 몰랐습니다. 구미공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이더 모듈을 쉬지 않고 찍어내며 수천 개의 작은 눈들을 쉼없이 완성하고 있었죠. 뉴스 헤드라인은 매일같이 바뀌었습니다. K-디펜스 시대의 개막 방산 한류의 폭발, 대한민국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국제 방산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했다. 한국의 다층 방어 표준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방산 수출 규모는 5년 전과 비교해 2배 넘게 치솟았고 수출 대상국 또한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었던 과거를 지나 유럽, 중동, 중남미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벅찬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밤을 지새우며 만든 물건들이 전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식 자리에서 크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흔한 축하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국무부의 경고 전화를 받았을 때 돌아오는 길에 기술 이전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도 저는 그저 관료적인 절차라고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축하조차 없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평소였다면 동맹국이 큰 성과를 거두었을 때 즉각적인 환영 성명서라도 내놓았을 겁니다. 한국의 활약을 환영한다는 그 짧은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이라곤 고작 한국의 방산 성장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닌 노골적인 감시와 견제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불길한 소식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네, 첫 번째,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 일정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원래 그달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던 일정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모 사업, 일명시 VX와 관련된 미국 측 기술 검토 회의가 세 번째로 연기되었습니다. 핵심 기술 협의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핵잠수함 설계 관련 기술 협력 요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서류가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전쟁 때 재고가 없다며 동맹을 내팽개쳤던 나라가 한국이 스스로 그 한계를 돌파해내니 이제는 조용히 문을 닫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료주의의 고질적인 느림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니 서류가 밀릴 수도 있겠지 하며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략실의 눈치 빠른 후배 하나가 굳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이 그리 이상하냐고 묻자 기술 협의 창구가 전부 닫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평소 수시로 소통하던 미국 국방부 담당자가 이제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이메일조차 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후배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내부 분석 보고서 요약본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방산체계의 락인 효과와 전략적 함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청홍 레이더를 도입하면 호환성 문제로 천무 시스템까지 함께 사용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현무 타격 체계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한국의 독자 플랫폼이라 미국 코드가 단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분석이었죠.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산 생태계가 일단 한번 가동되면 그 어떤 나라도 이를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고착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동맹국들이 한국의 방산 시스템으로 이탈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그 보고서의 문구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후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만이 제 책상 위에서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동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재협상 연기 기술 검토의 지연 협력 요청에 반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 담당자들, 이것은 축하가 아니라 노골적인 관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그들은 우리를 향해 가시돋친 칼날을 겨누는 걸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토록 혹독한 견제를 받아야 하는 걸까?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한 끝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란의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미사일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없이도 스스로 생존하고 돌아가는 세상, 그 질서를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목을 조이는 방식은 단지 방산 수출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0년 동맹이라는 견고한 구조 안에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교묘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70년 전의 폐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도 탱크도 비행기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무기를 주고 돈을 대고 군대를 주둔시켰죠. 해구산이라는 이름의 보호막도 씌워주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을 지켜줄 테니 대신 너희는 스스로 핵을 만들지 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참으로 고마운 처사였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전차를 스스로 만드는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빈손으로 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구조는 70년 전에 그 낡은 틀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족쇄가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일명 핵재처리 금지 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약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농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처리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핵 연료를 다시 가공하면 훌륭한 새 연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수함 엔진에도 넣을 수 있고 발전소에 다시 투입할 수도 있죠. 기술적으로 한국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UA, 이 사막 한복판에 원전을 건설하고 세계 최고의 효율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인증을 받았고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기술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이 수십 년째 사전 동의를 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재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미국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30년째 검토 중이라는 그 지루한 말뿐입니다. 왜 안 주냐고요? 그들이 내세우는 공식 명분은 비확산입니다.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한국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전례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도 달라고 할까봐 걱정된다는 논리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워싱턴에는 캐서린 노학이라는 전략 분석관이 있습니다. 미 국무부 전략 분석실 소속으로 동유럽 안보 전문가였지만 한국 방산이 폴란드로 대량 유입되면서 자연스레 한국 담당이 된 인물이죠. 그녀가 UAE 전쟁 직후 작성한 내부 메모가 방산업계에 은밀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급증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이익에 부합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은 동맹 구조에 치명적이므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 그것은 곧 감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동맹국을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을
그리고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나라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적을 규정하는 것도 적대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를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크지 않게 너무 독립적이지 않게 네, 철저히 미국이 설계한 범위 안에서만 성장하도록 가두는 것 이것이 바로 70년 동맹에 숨겨진 진짜 구조입니다. 보호와 관리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해구산을 씌워주는 대가로 한국은 스스로 핵을 만들지 않기로 했고 미국이 무기를 팔아주는 대신 한국은 미국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굴레에 묶였습니다. 미국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지해주는 동안 한국은 미국 없이는 결코 완결될 수 없는 불완전한 군사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보호를 받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보호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묶여 있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냐고요? 미국이 지켜주는데 감사하면 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미사일을 조립하면서도 미국산 부품이 들어오면 감사했고 기술 협력에 물꼬가 트이면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UAE에서의 경험은 제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재고가 없다며 뒷짐을 졌습니다. 동맹국이 미사일 세례를 막아내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줄 물건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한 발에 60억 원씩 챙겨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섰습니다. 15억 원짜리 우리 미사일로 그들의 하늘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 축하가 아니라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기술 협의 창구는 닫혔고 모든 협력 사업은 연기되었습니다. 보호해주는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천장을 가로막는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에 벌어진 모든 석연찮은 일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항모가 왜 사라졌는지, 왜 우리의 핵잠수함이 서랍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지, 한국이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면서도 왜 정작 자기 바다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지 그 답이 모두 이 설계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첫 페이지는 한국 해군이 수십 년간 염원하던 항공모함, 바로 경항모 사업이었습니다. 3만 톤급의 이 배는 미국처럼 10만 톤급의 거대 항모는 아닐지라도 한국 해군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투기를 싣고 먼 바다까지 나아가 독도근해든 남중국해든 우리 힘으로 하늘을 열 수 있다는 상징이었으니까요. 설계는 이미 시작되었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참여해 콘셉트 모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찍어내는 조선 강국 한국이 3만 톤급 군함을 못 만들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쏟아지며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중기 국방 계획에서 조용히 증발했습니다. 예산 배정은 줄어들었고 국방부 장관은 전력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모호한 말로 사업의 실질적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관료들의 언어로 재검토란 사실상 포기를 의미합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 부담 북핵 대응 함재기 확보 문제였습니다. 그중 핵심은 함재기였습니다. 항공모함은 비행기가 없으면 그저 거대한 철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한국의 경항모는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태울 계획이었는데 이 전투기를 만드는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곳, 미국의 로키드 마틴뿐입니다. 미국이 팔겠다고 하면 살 수 있고 아니면 못 사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검토 중이다.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1년, 2년, 3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요구한 것은 경항모용 F-35B가 아니라 일반 활주로에서 뜨는 F-35A를 추가로 구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경항모에 태울 수 있는 비행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이 F-35A를 추가로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이 F-35A라는 기종에 묶이게 되면 정작 F-35B를 살 여력은 사라집니다. 경항모에 태울 함재기를 구매할 경제적 동력이 원천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시켰냐고요? 아무도 직접적으로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은 경항모를 만들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F-35B를 팔지 않았을 뿐이고 대신 F-35A를 권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경항모 예산은 줄어들고 일정은 밀리면서 결국 사업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저지가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우리의 선택지를 좁힌 것입니다.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하는 구조가 스스로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죠.
폴란드 국방차관 마레크 바브니치는 58배 나이에 곰 같은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에서 천군과 K2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장본인입니다. 그가 계약 협상을 위해 서울을 찾았을 때 우리 해군 장교들과 비공식 만찬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 모순된 상황을 전해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레크는 포크를 내려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잠깐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이 항공모함을 만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고작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서 못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해군 장교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니까요. 엔진도 레이더도 전투체계도 우리 손으로 다 만듭니다. 오직 비행기만 없습니다. 마레크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체계에 완전히 묶여서 제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한 이유였는데 정작 한국조차 같은 족소회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파는 무기에는 미국 코드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정작 당신들의 항공모함은 미국 비행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레크의 반문에 우리 장교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파는 무기는 독자 기술로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네, 우리 자신을 지킬 무기는 미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뼈아픈 모순입니다.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자기 항공모함 하나 띄우지 못하는 모순, 세계 1위의 조선국이 자기 배에 태울 비행기를 구하지 못하는 모순, 타국의 하늘은 지켜주면서 우리 하늘은 남에게 맡겨야 하는 무력한 모순 말입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자체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의 함재기 버전을 만들면 미국 비행기 없이도 항공모함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항모 사업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천궁 미사일을 만들며 느꼈던 그 뜨거운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우리 기술로 세계를 지켰다는 생각은 분명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은 지켰을지 몰라도 바다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항공모함이 없다면 먼 바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은 만들었는데 그것을 싣고 나갈 배가 없는 현실, 그것보다 더 큰 벽은 핵 잠수함이었습니다. 설계도는 이미 완성되었고 엔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마저도 미국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는 정혜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올해 61살의 여성 과학자입니다. 머리는 이미 반백이 되었고 안경알은 두껍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습니다. 그녀의 왼손에는 팔뚝까지 길게 이어진 화상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15년 전 연구동 폭발 사고 때 동료 3명을 잃고 홀로 살아남았을 때 생긴 상처입니다. 그 흉터를 간직한 채 그녀는 지금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심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한국은 이미 3천 통급 잠수함인 장보고 3급을 스스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들은 디젤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수 시간이 짧아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마셔야 하는데 바로 그 순간이 적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조용히 숨죽여야 하는 잠수함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미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원자력 잠수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해견료로 움직이기에 공기가 필요 없어. 한번 잠수하면은 몇 달이고 깊은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비할 데 없이 빠르고 작전 방향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바다 위에 유령이 되어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코앞까지 다가갈 수 있는 전략 자산인 셈입니다. 왜 한국에 이런 잠수함이 필요하냐고요? 북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서태평양의 거대한 질서를 보셔야 합니다. 중국 해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고 일본은 이미 사실상의 항공모함인 준항모급 함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바다에서 한국이 최소한의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원자력 잠수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혜원 박사의 연구실 책상 서랍안에는 늘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엔진 설계도입니다. 완성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죠. 정 박사와 함께 그 설계도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기밀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지만 업계 내에서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진 한 장입니다. UA 이바라카 원전 중공식 사진이죠. 사막 한복판에 우뚝 솟은 원전 내기.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지어 올린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증은 물론 유럽 기준까지 통과한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입니다. 정 박사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우리가 만든 원자로가 남의 나라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잠수함에 엔진 하나 돌리지 못하게 묶여 있구나. 그렇습니다. 설계도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원자로를 만드는 능력은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에 넣을 연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잠수함용 핵연료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연료를 만들 수 없고 연료가 없으면 엔진은 쇳덩어리에 불과하며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설계도는 그저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째 미국의 사전 동의를 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재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3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미국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미국에도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강력한 수중 전력을 갖추는 것이 미국에도 유리하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워싱턴 주류의 생각은 다릅니다. 비확산이 우선이고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 뿐입니다. 정 박사의 왼손 흉터가 생긴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동료 3명을 잃은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단 한 번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발 사고로 왼손 신경이 일부 손상되어 펜을 잡으면 손이 떨리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15년 동안 묵묵히 오른손으로 설계도를 그려왔습니다. 그 완성된 설계도는 여전히 서랍 속에 갇혀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미국의 허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항모는 비행기만 있으면 되고 핵잠수함은 연료만 있으면 됩니다. 둘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 능력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이 쥐고 있는 그 열쇠 하나가 없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남의 나라 하늘을 지켜주고 남의 나라 바다를 미사일로 호위해 주면서도 정작 우리 바다 밑에 잠수함 하나 띄우지 못하고 우리 항모 위에 비행기 한 대 올리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이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카드들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전 세계가 이제야 알아버린 것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장이었습니다. 마레크 바브니치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 곰 같은 체격의 폴란드 국방차관이 원래 예정에도 없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마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우리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납품까지 18개월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국경 30km 앞을 유린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18개월을 기다리라고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연락을 취했고 기적처럼 3개월 만에 청공 시스템이 도착했습니다. 마레크는 청중을 향해 숫자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3개월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성능은 중동 실전에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요격률 97%, 임무 성공률 100%. 그가 회의장을 한번 둘러본 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 안에 미국 코드가 단 한 줄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무기를 미국이 원격으로 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웅성거림이 장내에 퍼졌습니다. 나토 회의장에서 동맹국의 무기 체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발언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대표단 쪽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레크는 멈추지 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진정한 고객으로 대우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해주고 현지 생산 패키지까지 제안했습니다. 네, 우리 공장에서 우리 노동자가 직접 한국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미국 대표단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를 과연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레크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마레크에게 다가와 우리도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 역시 발트 3국 공동 도입을 논의하자며 다가왔고 노르웨이 대표까지 명함을 건네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나토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직접 실전을 겪으며 청공이 자기네 하늘을 지켜주는 걸 눈으로 확인한 UAE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5조 원 규모의 계약서를 들고 왔고 이집트와 이라크까지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핵심은 락인 효과였습니다. 천공 레이더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천무 발사 시스템과 연결해야 하고 현무 타격 체계와도 호환됩니다. 전부 한국의 독자적인 플랫폼이니까요. 미국 소프트웨어가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은 그야말로 독립적인 생태계였습니다. 한번 한국 시스템에 올라타면 중간에 내릴 이유가 없는 구조, 오히려 더 깊숙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당황하게 만든 지점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캐서린 노항 미 국무부 분석관이 두 번째 내부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톤이 훨씬 급박했습니다. 한국 방산 체계의 락인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군사적 결함이 아닌 전략적 영향력의 문제,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미사일의 파괴력이 아니라 그 미사일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네트워크였습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동맹 관계, 미국 코드가 들어있지 않아 그들이 스위치를 꺼버릴 수 없는 방공망,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은 무기를 빠르고 저렴하게, 투명하게 만들었을 뿐인데 세상이 알아서 줄을 섰습니다. UAE는 전쟁 때 무기를 보내준 보답으로 원유 우선 공급권까지 한국에 내주었습니다. 에너지를 무기와 교환한 것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아 종속을 얻었지만 한국은 무기를 팔아 진정한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이 차이는 선명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낸 보고서 제목처럼 한국은 이제 무기 판매국을 넘어 신뢰받는 안보 파트너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들을 창원공장 휴게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인천공항에 내리는 장면이 나왔고 이어 루마니아 장관과 사우디 장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부 계약서를 손에 들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야간조 반장이 씁쓸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까요? 저는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 한쪽은 답답함으로 짓눌렸습니다. 새 세계가 줄을 서는데 정작 우리는 항공모함 한 척, 핵잠수함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남의 나라에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팔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무기는 미국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요? 미국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축하의 손을 내밀까요? 아니면 더 거세게 목을 조여올까요? 답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에게 이 상황은 70년 만에 찾아온 단 한 번뿐인 기회였습니다. 2조 원을 과감하게 선투자하여 일궈낸 우리의 독자 기술이 전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겪어온 마지막 천장을 깨부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는 신입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강연을 맡았죠. 20명 남짓한 젊은 인재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입사한 이 청년들은 세계사 위 방산 수출국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무님, 청홍 레이더를 개발할 때 미국 기술을 어느 정도나 참고하셨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참고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그 어떤 기술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교육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홍의 핵심은 AESA AESA 레이더입니다. 수천 개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이 방식은 마치 곤충의 겹눈처럼 생겼는데 한국이 전적으로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왜 그렇게 독자 개발에 목을 맸느냐고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철저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공동개발도 부품 단위의 기술 이전도 그들은 기술 유출 우려라는 명목으로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떨어지길 기다리지 않고 미국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회사의 사운을 걸고 2조 원을 자체 투자하기로 말입니다. 그 2조 원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몇 개를 통째로 세울 수 있는 거액입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죠.
우리는 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런 모험을 했냐고요? 신입 사원들이 제 말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에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2조 원은 단순한 레이더 제작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산 비용입니다. 미국 레이더를 쓰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부터 유지 보수까지 모든 권한을 그들이 쥐게 됩니다. 그들이 업데이트를 멈추면 성능은 퇴보하고 코드에 백도어라도 심어두면 원격으로 언제든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동맹국 무기에 그런 장치를 넣어두었다는 정황이 UAE 전쟁 때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비밀 정찰 드론까지 감지해낸 것이 그 방증입니다. 수천 개의 독립 모듈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탐지하니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조차 숨을 곳이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 레이더에는 미국 코드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백도어도 없습니다. 그들이 원격으로 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완벽한 주권의 산물입니다. 그때 한 신입사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그 기술이 있다면 왜 우리 항공모함은 못 만드는 겁니까? 강의실은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팔 무기는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우리를 위한 무기, 항공모함에 태울 비행기나 잠수함에 넣을 해결료는 여전히 미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능력이 있지만 시스템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2조 원을 쏟아부어 레이더를 만든 정신을 이제 항공모함에도 잠수함에도 해결료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기술 자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공장을 나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원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했던 기술진 일부가 우리 쪽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연구 중인 것은 바로 잠수함 엔진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소형 원자로였습니다. 사막에 우뚝 솟은 원전을 건설해낸 우리의 기술이 이제 바다 깊은 곳, 잠수함의 심장부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도는 이미 완성되어 서랍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정혜원 박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허락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명확한 결심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원공단 위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고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 인류의 평화를 지킬 우리들의 땀방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지킬 무기를 만들 차례입니다. 기술은 이미 손안에 있고 자본도 의지도 충분합니다. 남은 건 오직 하나, 우리 스스로 더 이상 허락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단호한 결심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시험할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워싱턴 DC 미 국무부 건물 5층에는 캐서린 노학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앞서 3부와 7부에서 언급했던 그 분석관 말입니다. 폴란드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이 세계를 지킨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국무부에 입성했던 그녀는 최근 몇 달 사이 그 신념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책상 위에 매일 쌓여가는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인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루마니아가 시스템 전면 전환을 검토한다. 사우디가 2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까지 줄을 서서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마다 담긴 내용은 결국 하나, 미국 시스템에서 벗어나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캐서린은 상부에 올릴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한국 방산 생태계의 위협이라는 제목을 적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UAE에서 우리 미사일이 보여준 압도적인 실적, 미국이 재고가 없다며 뒷짐지고 있을 때 3시간 만에 컨테이너 5대를 보냈던 신속함,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48시간 만에 뚫어냈던 그 한국의 실력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위협인가? 아니면 동맹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인가? 고민 끝에 그녀는 제목을 다시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 생태계와의 공존 전략. 위협이 아니라 공존 관리가 아니라 파트너. 단어 하나를 바꾸는데 3일 밤낮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관리하려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파트너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국이야말로 스스로 고립될 것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조건 막으려던 이들과 캐서린처럼 현실을 직시하는 이들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워싱턴의 논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폴란드의 마레크 바브니치 차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토 회의 발언만으로 모자랐는지 유럽 내 개국 국방장관 공동 서한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유럽 동부 전역에 통합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나토의 동쪽 방어선 전체를 한국 시스템으로 채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펜타곤에 전해졌을 때 그곳은 벌집을 쑤신 듯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나토의 동쪽 방패가 미국산에서 한국산으로 바뀐다는 의미였으니까요. UAE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 한국이 보여준 실력에 대한 보답으로 원유 우선 공급권을 내주었던 그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에너지부가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건넨 것입니다. 바라카 원전 2단계 확장 사업, 한국형 원자로 4기를 추가 건설하자는 30조 원 규모의 제안이었습니다. 에너지와 방산이 거대한 하나의 축으로 묶이며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팔면 에너지가 돌아오고 그 에너지가 경제를 순환시키며 그 탄탄한 경제력이 다시 더 압도적인 무기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작동하는 독자적인 생태계가 우리 곁에 현실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소식들을 창원공장 휴게실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는 각국 국방장관들이 앞다투어 인천공항에 내리는 장면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들 모두가 한국이라는 기술의 메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27년째 이 공장을 지켜온 야간조 반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 끝은 오랜 세월 묻은 기름때로 늘 검게 물들어 있었죠. 상무님, 저 사람들이 줄 서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하냐고 묻자 그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는 자신의 투박한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이게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27년간 미사일의 부품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조립해온 땀과 노고가 서린 손, 갈라진 틈 사이로 깊숙이 박힌 기름때는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이 나라 방산의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맞습니다, 반장님. 이 손이 바로 세계를 지키는 힘을 만든 겁니다. 그가 멋쩍게 웃었지만 이내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우리 항공모함은 도대체 언제 만듭니까? 남의 나라에 팔 것만 만들지 말고 우리 바다를 지킬 우리 것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이제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유럽이 왔고 중동이 왔으며 동남아시아까지 앞다투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한 이 결정적인 기회. 이것을 붙잡으면 마지막 천장을 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항모를 띄우고 핵 잠수함을 받아 깊은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허락이 아닌 우리의 당당한 결심으로 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70년을 꼬박 기다려온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그 결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설계도를 서랍 속에 가두어 둔 채 묵묵히 때를 기다려온 사람이 말이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동은 밤 10시가 넘어서도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이 미세하게 지지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정혜원 박사는 식어버린 커피를 앞에 두고 책상 앞에 깊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늘 그랬듯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년 전 이미 완성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엔진 설계도, 그 낡은 종이에는 수없이 꺼내고 접기를 반복한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15년을 서랍 속에 갇혀 있던 설계도였죠. 옆에는 UA, 이 바라카 원전 중홍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당당히 솟아오른 한국형 원자로 사기,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가 지은 그 결실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 박사는 사진 구석에 적힌 날짜를 가만히 훑었습니다. 15년 전 폭발 사고로 왼손 신경이 손상되어 글씨를 쓸 때마다 손이 떨리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 손은 사진 위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원자로를 만든 게 바로 우리인데 왜 정작 우리 잠수함의 엔진은 돌리지 못하는가?
그녀의 혼잣말이 연구실에 낮게 깔렸습니다. 서랍 속의 설계도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접힌 자국 사이로 빽빽하게 적힌 연필선들이 보였습니다. 그 수천 개의 선 하나하나에는 밤을 지사우며 함께 꿈꿨던 동료들의 염원과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정 박사는 설계도를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넓게 펼쳤습니다. 종이가 펴지며 나는 바스락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꿈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 박사는 떨림없는 오른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후배 연구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회의실을 잡아라. 전체 팀을 소집할 것이다. 당황한 후배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랍에서 꺼낼 것이 있으니. 전화를 끄는 그녀는 연구소 너머 밤하늘의 별을 응시했습니다. 이 설계도가 서랍에서 나오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2년 전에 완벽히 완성되었으니까요.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문을 열고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냈고 전 세계가 그 실력을 확인하며 줄을 섰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는 한국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변화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창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순간입니다. 경항모는 우리에게 필요한 함재기만 있으면 언제든 띄울 수 있습니다. KF-21 함재기 개발 착수 소식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핵잠수함 또한 연료만 공급된다면 이미 준비된 기술로 즉각적인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세계가 우리의 원자력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 협상의 무게추는 분명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이 깨뜨려야 할 천장은 이제 세 개입니다. 경항모라는 상징적인 천장, 핵잠수함이라는 제도적 천장,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핵이라는 체제적인 천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를 깨뜨리면 두 번째가 보이고 두 번째를 넘어설 때 비로소 세 번째 천장이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오직 올려다보기만 했던 그 거대한 천장에 처음으로 뚜렷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혜원 박사가 연구실에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고요한 연구동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랍 밖에서 밤을 지새우게 될 설계도가 펼쳐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일 것이고 그들은 비로소 오랫동안 닫혀있던 설계도를 마주할 것입니다. 이번엔 진짜냐는 후배의 물음에 정혜원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차서 말할 것입니다. 진짜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었고 세계는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미국조차도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을 영원히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내리는 결단입니다. 같은 시각 창원 공장에는 새벽 5시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쉼없이 라인을 돌며 다음 수출 물량인 천궁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네, 폴란드로 향할 미사일들이 하나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곁에서는 27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야간조 반장이 부품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KF-21 함재기 버전 개발을 시작한다는 소식 말입니다. 윤태식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한 모양이군요. 바르샤바에서는 마레크 바브니치가 한국 방산 전시회 초청장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유럽 동부의 통합 방공망을 논의하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을 보며 캐서린 노학은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끈질기다고 말입니다. 위협이 공존으로 그 단어 하나를 바꾸는 데 3일이 걸렸지만 바꾸고 나니 그 방향이 옳았음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회의실에 아침 8시에 밝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만에 서랍 밖으로 나온 설계도 위로 눈부신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흉터가 선명한 정혜원 박사의 왼손이 설계도 위에 놓였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부품 하나 스스로 만들지 못해 미국이 건네는 무기에 의존해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한국의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모함 한 척, 핵잠수함 한 척 갖지 못한 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막 한복판에 세계 최대의 원전을 세우는 나라, 이미 설계도를 완성하고 기술 검증까지 마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70년간 동맹이라는 보호 아래 우리는 성장했지만 동시에 그 보호라는 굴레에 묶여 있었습니다.
보호와 관리라는 모순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버티고 기술을 닦아왔습니다. 2조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 독자 기술을 확보했고 창원의 장인들은 밤을 새워 미사일을 찍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 천장 너머에는 우리가 띄워야 할 항공모함이 떠 있을 바다가 있고 우리가 잠겨야 할 잠수함의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천장을 깨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안주할 것인가? 설계도는 이미 서랍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원 공장의 기름때 묻은 손에서부터 워싱턴의 기밀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의 화려한 성추이면에 감추어진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97%의 경이로운 요격률, 2조 원의 과감한 독자 투자, 겉으로 드러난 숫자들은 더 없이 화려하고 눈부십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는 15년 동안 화상의 흉터를 안고 묵묵히 설계도를 그려온 한 연구원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완벽하게 조립하려 애썼던 장인의 거친 손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울린 전화 한 통에 응답하며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쟁터로 주저없이 날아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에도 그들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길을 닦았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의 벽을 넘었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우리를 향해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의 마레크 바브니치 차관이 뱉었던 그 뼈아픈 통찰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받는 고객으로 보았지만 미국은 우리를 그저 관리해야 할 하청업체로 보았다고 말이죠. 이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하나가 오늘도 창원의 공장에서 밤을 지사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리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여정을 함께하며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우리 기술이라는 네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우리의 기술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라는 믿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천장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띄울 항공모함이 바다를 가르고 우리가 설계한 잠수함이 깊은 바닷속을 유령처럼 누비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그 천장을 완전히 깨뜨리고 진정한 강대국의 하늘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이제 시작입니다.